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마켓나우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윤입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좀 시장이 현재 이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다우 산업평균지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맞아요.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 증시는 사실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오늘 또 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 좀 맞습니다. 한국 시장을 대응하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장의 에너지, 보통 수급이라고 표현하죠. 이 수급이 약해졌을 때, 에너지가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뭐 외면한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의 이런 어떤 시장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악재에 좀 둔감하고 호재에 더 민감한 이 시장이 사실은 시장이 탄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장일 텐데 현재 우리는 악재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별 반응이 없는 참 그런 답답한 흐름, 그게 지수나 주요 종목들의 주가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발표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해석이 네. 그러한데요. 좋은 실적을 내고도 이 부분은 안 좋은 것 같아, 앞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라는 해석이 나오면 주가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현재 좀 불확실성이 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쉽지 않은 시장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장을 또 하나의 공부의 시간이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잘 챙겨보시면서 주요 지표들, 주요 변수들 잘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일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 모닝체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어제 거래소에 있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밸류 펀드 조성 협약심의 ETF 출시 업계 간담회인데요. 예고됐던 대로 밸류업 ETF 상품이 이번 달, 다음 주죠, 11월 4일 날 상장이 됩니다. 상장하는 종목들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로 좀 가보면요. 총 12종의 ETF, 밸류업 ETF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패시브,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패시브 상품이 9종.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지수 추종을 하긴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 액티브형 상품이 이 3개의 종목이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ETN 상품도 삼성증권에서 한 종이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밸류업 관련돼서 12개의 ETF와 1개 ETN 등 13개의 종목이 상장이 좀 되는데요. 총 상장 규모가 한 5천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시작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출발 단계인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규모는 이제 앞으로 뭐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고요. 상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패시브형 상품 9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9종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세계 회사 거 가장 큰 세계 회사 걸 보면 신탁 원본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에셋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삼성자산운용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9개 패시브형 상품이 또 똑같은 이 밸류업 지수를 추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 그다음에 가장 일단 덩치가 큰 상품을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이 이제 미래셋이나 삼성자산운용 쪽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미래자산운용의 수탁 수수료가 0.008% 가장 낮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자산운용 그보다 좀 높고요. KB자산운용도 0.08%로 좀 같긴 한데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티브형도 한번 볼까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트러스트 자산운용 세 군데서 나오고 규모들은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 액티브가 300억으로 제일 크고 나머지는 신탁 원본은 그렇게 100억 전후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총 보수 때문에, 수수료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수수료가 훨씬 세죠. 0.008%가 이제 앞서 패시브형의 가장 낮은 수수료였는데 액티브형 같은 경우는 0.8% 정도니까 거의 뭐 100배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ETF 상품들이 있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기업형 밸류업 펀드 이게 이제
또 나옵니다. 이게 한 2천억 정도로 조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규모가 2천억이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탁 원본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5천억 정도로 13개 상품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돼도 결국 이제 이 상품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펀드라는 건 결국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제 얼마나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업 밸류 펀드의 규모가 2천억이라는 거는 조금 작은 게 아니냐, 이게 적어도 조 단위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뭔가 좀 더 보완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역시 이런 밸류업 정책이 이런 밸류업 ETF 상품,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짜 성과를 낼 것이냐 여부인데 시장에서는 긍정론, 부정론 역시 다 나옵니다. 긍정론은 특히 퇴직연금 쪽으로 굉장히 적절한 상품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부정론은 기존의 밸류업 지수 자체가 워낙 여전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닥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상당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따지고 보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도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좀 결론을 이제 내 보면은요, 이제 차트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1950년부터 2016년까지 S&P 500, 70년간 S&P 500 지수의 흐름입니다. 이 바닥 쭉 가다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좀 급등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S&P 500인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S&P 500의 모습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딴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S&P 500이라는 걸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500대 기업을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지난 70년간 그다음에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도 뭐 계속 좋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중 최고치 또는 뭐 사상 최고치 계속 병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런 어떤 지수의 흐름이 결국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이런 지수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게 있을 때 이제 우리도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이 바로 이제 향후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밸류업 지수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S&P 지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우욕절도 있고 시간도 걸릴 겁니다만 결국은 우리 밸류업 지수도 한국 시장도 결국 이렇게 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증시 상황부터 또 실적을 발표한 사안들까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간밤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산업 평균지수는 1% 가깝게 하락세 나왔고요. 나스닥이 3대 지수 가운데선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거의 3% 가깝게 빠지면서 18,00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더 낙폭을 키워낸다면은 나스닥이 18,000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심리적인 지지선을 깰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한 가운데 M7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기업 만나보고 가실 텐데 먼저 테슬라 3% 이상 내렸고요. 엔비디아가 4.7%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은 오늘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정규장에서는 1.8%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는 추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 유가도 움직였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 증산을 더 미룰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국제 유가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의 가격은 소폭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금의 가격 증시 하락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2,7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표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기다렸던 지표 중 하나였는데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소폭 웃돌면서 약간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주간 실험보험 청구 건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괜찮다라는 의견 나왔는데 21만 건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11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이 떨어졌던 것은 결국에는 빅테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빅테크 관련주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관련된 분석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세 곳에서 모두 AI 관련 자본 지출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한 점은 구조적으로 트렌드가 이어진다라는 뜻이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AI 열풍 그리고 강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 지출 증가는 엔비디아의 호재인데 함께 내렸다. 오늘 하락은 포지셔닝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에 사업은 문제가 없고 지금 시장 고점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해석 나왔습니다. 다만 또 베어드에서는요. 간밤에 AI 쪽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앞으로 시장이 어느 쪽에 좀 무게를 실어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애플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CEO인 이 팀 쿡 최고 경영자의 발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AI입니다. 초기 반응 좋다. 1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속도를 자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은 좀 싸늘했습니다. 이 팀 쿡 CEO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외에서 2% 이상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의 매출이 좀 이 발목을 잡은 듯합니다. 대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0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화웨이 쪽에 현재 전체적인 소비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애플의 점유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온 거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자체 실적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도 중요했지만은 아마존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아마존의 실적은 바로 클라우드 쪽인데요. 클라우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I 투자 급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클라우드 쪽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성장률이 약간은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35% 이상의 성장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33%의 성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마존의 주가도 사실 애플과 거의 비슷했는데 왜 시간외에서 올랐을까 하는 의문도 여러분들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존이 이 나스닥 지수가 이번에 27% 올라오는 동안 23% 올라왔다고 합니다.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이 현재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아마존의 CEO가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지출을 좀 감소를 하겠다, 지출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습니다. AI 투자는 계속해서 늘리는데 내부 비용을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어떠한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LNF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연이어서 미국의 FOMC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정들 확인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10월 31일인 어제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지만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HBM 사업과 관련해 주요 고객사의 콜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밝히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언급한 고객사는 엔비디아로 추정됩니다. 관련된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레이더로 마켓나우 일부 11월 1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17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오늘 두 분, 박정식 이데일리온 파트너,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 얘기 해야겠죠. 오늘 박정식 파트너가 가져오셨는데 어떤 점 주안점을 두고 계세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5세대 HBM 제품을 납품을 이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8단 제품을 이번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지금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은 3분기에는 이제 HBM 쪽 매출이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는 이제 50% 정도까지 급격하게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이제 12단 제품까지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블랙엘에 탑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퍼 시리즈 H100과 H200 제품에 일단 탑재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실적이 좀 나왔죠. 3조 8,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하이닉스 7조 300억 정도 수준보다 상당히 좀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일회성 비용의 적자와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파운드리 적자가 이 메모리 부분 반도체 쪽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을 좀 크게 키우는데 다소 좀 안 좋은 것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일회성 비용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적자 쪽을 좀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SK 하이닉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 생산 라인을 P2와 P3를 이제 셧다운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한 50% 정도까지 셧다운을 진행을 해서 이 적자 폭을 좀 대폭 좀 감소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사업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영업이익을 크게 좀 늘려보겠다라는 좀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정도 되면 한 7조 원대 영업이익도 우리가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지금 강력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력한 매수 수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가 갖춰졌기 때문에 네. 이번 11월 FOMC 이전까지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6세대 HBM부터는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이 되죠. 근데 그렇죠. 이것을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좀 이제 미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HBM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HBM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는 좀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도 HBM에 좀 같이 연동돼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됐다는 얘기죠. 자, 최훈 앵커 통해서 삼성전자 또 HBM 이 관련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주 들어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8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2주 신저가가
54,000원대였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후발주자로서 앞으로 잘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88,000원대부터 54,000원대까지 1년간에 이렇게 큰 주가 변동성으로 시장의 우려를 낳게 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이번 주 들어서 6만 원대까지 약간의 터치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어제 장중한 때는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수급도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어제 삼성전자를 담았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유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현재 52%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보유율을 50%대까지 낮춘 후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먼저 KC텍입니다. 최근 9월 달에 삼성전자의 장비 관련 납품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6% 넘게 뛰었고요. 36,2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에서 삼성전자 향이 특히나 크게 올랐는데요. HPSP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4.7%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삼성전자 하면 최근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YC라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약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제장에서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비메모리 쪽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2,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어제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 박정희 전문가 가져온 종목 뭔가요? 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실적을 조금 증가시키고 있는 KC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장비 업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최근 삼성전자의 거래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6% 넘게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텍이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6% 정도 상승력이 나오면서 장악형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하락이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제 좀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좀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KC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CMP 화학적 기계 처치로 웨이퍼를 좀 평탄하게 하는 작업,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미세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CMP 장비가 상당히 조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CMP 관련 이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반도체 표면 기판을 연마하는 이제 슬러리라는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장비의 이제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좋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본연의 자본 총기 대비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자본 총계가 4,682억인데 시가총액은 7,552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이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어제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장악형 캔들을 만들면서 이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닥권에서 잘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34,900원 정도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쭉 이어진다면 44,000원 정도 부근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만드는 CMP하고 이 슬러리, 세리아 슬러리 이게 이제 HBM에도 적용이 되는 기술이다, 장비다. 네.
그래서 KC텍 오늘 박정희 전무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YC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도 언급이 좀 됐던데. 예. 네, 최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YC 같은 경우에는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얼마나 갖고 때문에 있는데요? 11% 정도 가지고 많이 있다 갖고 있네요.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HBM3E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HBM4도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개발 이제 완료할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HBM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에 대한 개발 부분을 YC한테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YC 쪽에서 그런 이제 HBM 검사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 중에 납품 이제 예정이다라고 나왔는데 뭐 관련해서 납품이 시작됐다라는 아직 뉴스 기사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4분기 중이니까 관련해서도 이제 납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HBM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램보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격으로 밀려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수율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하죠. 그 수율을 이제 걸을 수 있는 이런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C 쪽에서 개발이 지금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런 검사 장비를 미국 쪽에 있는 장비사인 테라다임 쪽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 관리가 조금 힘든 그런 그렇죠.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해외 장비를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YC에서 이런 지금 검사 장비가 개발됐다라는 게 SK 하이닉스 쪽까지도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 HBM 검사 장비 관련해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네. YC가 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 쪽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SK 하이닉스까지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HBM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의 그 기술적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것 쪽에 이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SK 하이닉스 향 만약에 수주까지 따내게 된다면 국내 이제 1, 2위 그런 HBM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면 글로벌 1, 2위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이제 기업들의 물량까지도 다 같이 받아서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C를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9월, 10월 달 이제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15,000원 구간대만 돌파해주면 다시금 상방으로 전환될 그러게요.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정고점 돌파에 대한 네. 구간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YC 여기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두 군데 다 납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 KC텍, YC 두 회사 HBM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우려에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법인에서 생물보안법에 따른 로비 활동을 강화해 3분기에만 로비 금액으로 약 43만 달러, 한화로 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생물보안 법안이 법제화될 확률을 70%로 보는 등 전문가들은 생물보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많이 익숙해졌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의 이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이제 중국의 이 CDMO 업체들 이제 타격을 받을 거고 그 이제 빈틈을 우리가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바이오 관련돼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실제 그래서 관련 주가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곽유정 파트너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이슈 정하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9월, 10월 달에 한동안 이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다가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또다시 이 중국 기업의 로비 활동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관련 이제 뉴스 기사들도 많이 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CDMO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CDMO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가져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 과정과 생산 과정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화학합성 의약품과 달리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또 이런 청정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탁 생산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글로벌 CDMO 시장 역시도 2023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연평균 14% 이상 높은 성장이 또 예상되는 그런 유망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내 전통 제약사들 역시도 CDMO 시장에 지금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이 CDMO 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서 밝히기도 했었고요. 대웅제약 계열사인 대웅바이오 역시도 바이오 공장을 지금 완공하고 CDMO 사업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동아제약의 ST팜 역시도 이미 지금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왜 그럼 CDMO 사업에 진출을 안 하다가 왜 지금 들어서 했냐라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그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비단 이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그 유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DMO 사업을 꺼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전자에다가 그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 그런 이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역시도 이 바이오 로직스와 바이오 에피스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국내 기업들의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위탁 생산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은 또 CMO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지금 신약 개발 단계 공정까지 영역을 지금 또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생산을 넘어서 이 기술력을 갖춘 파트너로서 같이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 아직 다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이제 또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를 이제 이런 국내 CDMO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또 정부 정책까지 이슈가 그럼요. 들어오면 네. 그런 또 수혜까지 같이 받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미 일본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금 주거나 또 세액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지금 줌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이슈까지 들어온 만큼 다시금 이 CDMO 관련 기업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CDMO 관련주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최훈 앵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보안법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목을 해야 할까요? 약 3, 4년 전으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IRA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로 전기차 기업이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바이오 보안법 통과를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신영증권 측에서는 이미 상업화된 CDMO 쪽보다는 아직 시판 전이거나 임상을 하고 있거나 전임상 단계 CDMO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우시 바이오 로직스를 대체할 만큼의 큰 CDMO를 가지고 있는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뿐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2.8% 넘게 하락하면서 100만 2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먼저 ST팜입니다. 이미 ST팜은 중국을 대체한 바 있습니다. 한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계속해서 원재료를 납품해 왔었는데 이를 대체를 한 겁니다. 다만 뭐 기업명이라든지 규모는 아직 비공개이긴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관련 실적이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는 2.9%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0만 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있고요. 바이넥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CDMO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입니다. 어제장에서 2.7% 넘게 상승하면서 2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방암 관련 CDMO로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오 보안법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업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9% 넘게 하락하면서 17,99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한국파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2.6% 넘게 하락하면서 25,55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들어가 보죠. 이렇게 쭉 보셨고 아마 낯익은 그런 종목들 많이 눈에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박유정 파트너는 오늘 어떤 CDMO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대장주 가지고 대장주죠. 왔는데요. 좋네요. 네. 네, 최근에 이제 110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100만 원대까지 단기 조정을 주고 있어서 네. 아마 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일부 익절을 한 다음에 다시 재공략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금 좀 이슈를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100만 원 살짝 넘어섰군요. 100만 2천 원이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관심도도,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 그룹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지금 그렇죠.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네. 삼성전자는 실적에 대한 지금 실망감이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 3분기 그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38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6% 정도 증가했고요. 이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연간 그 매출액 추이 보시면 계속 매년 괄목할 만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 컨센서스가 무려 4조 5천억 정도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2021년도 코로나와 비교했을 때 2021년도는 1조 5천억 원이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지금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상위 20개사 중에서 17개사를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주액 자체만 하더라도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인해서 수주 문의가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위탁 개발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월 가동을 목표로 지금 현재 5공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5공장까지 완성이 된다면 생산 규모 자체가 더 커져서 78만 4천 리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더 이어서 5공장뿐만 아니라 이어서 6공장에서 8공장까지 향후에 2032년도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있군요. 네, 계속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생산 규모가 132만 리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생산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해외의 대형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을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장주로서의 굳건한 입지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바이오 기술 전문 인력들 자체가 총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 3만 6천여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수요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2021년도 인하대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연세대까지 MOU를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향후 인재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그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사실은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주를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매출도 오르고 수익성도 좋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업계에서는 TSMC 같은 회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희 차트너는 어떤 종목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한국파마입니다. 네. 네, 수급이 좀 붙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치매 치료제 그리고 이제 우울증 치료제 이쪽으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인데 최근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으로 좀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노피브레이트 활성형인 페노피브릭산에 콜리뇽을 충한 이 페노콜린을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 성분이 이 비만 그리고 당뇨에 따른 심부전도 예방을 하고
그 비만 치료에도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증명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위스탁 사업, 한마디로 이제 CMO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이 국내의 라이센싱 아웃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 이슈가 충분히 좀 같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국 파마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그다음에 CDMO 관련된 두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다룬 KB증권의 리포트에서는 제목에 BTS가 보여줄 것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5,200억 원, 영업이익이 502억 원 예상되는 상황이고 다만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는 27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4분기부터 보겠습니다. KB증권은 엔터 성수기를 4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각종 연말 시상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연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이브도 주력 아티스트들이 4분기에 총 출동하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4분기부터는 위버스에서 신규 멤버십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럼 4분기부터는 수익성이 다각화될 수 있고 이것이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장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내년에 있을 BTS 완전체 활동입니다. 이 BTS가 컴백한다면 K-팝 스타로서는 유례 없는 규모로 월드 투어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죠.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을 마지막으로 내년 6월에는 전 멤버가 군에서 제대할 예정이고요. 이후 3분기부터는 음원의 레코딩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하고 4분기부터는 완전체 활동에 비로소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4분기, 늦다면 2026년부터 월드 투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죠. 사실 지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개요를 살펴보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전 역사인 2018년과 2019년의 공연을 비교해 봤을 때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한 회 공연당 모객 인원이 2만 3천 명에서 5만 5천 명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뛰어 올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 중에 있었지만 팬데믹과 맞닥뜨리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월드 투어, 퍼미션 투 댄스 투어에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완전체로 이뤄질 월드 투어에 대해서 회당 보수적으로 잡아서 5만 명으로 계산하고 100회 공연으로 예상했을 때 총 500만 명 이상의 관객 수를 최소한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IBK투자증권의 리포트 HD현대중공업입니다. 목표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이 3조 6천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061억 원을 기록했죠. 목표 주가는 24만 5천 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같은 3분기 실적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단 조선사업부가 있고 해양 플랜트, 마지막으로 엔진 기계 부문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 부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조업 일수가 부족했는데요. 조선업계에는 3분기에 여름 휴가 있었고 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매출이 당연히 감소했고요. 하지만 수익률은 양호한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이익이 나면서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 같은 일회성 이익을 제거하면 적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흑자는 각종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올라가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엔진기계 부문을 보겠습니다. 엔진기계 부문에서는 선박용 엔진의 인도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수익성은 개선됐는데요. 매출이 줄었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 엔진 가운데서 좀 저가 엔진의 물량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이 공정의 차질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인력의 숙련도가 증가하면서 3월부터는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생산치를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표 생산량의 1% 초과 달성이 2분기에 나왔고요. 3분기에는 2% 초과 달성했습니다. 오는 4분기에는 3에서 6% 초과 달성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산성의 개선을 밑바탕으로 2025년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은데요. 다만 4분기에는 임단협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겠습니다만 동사에서는 이 임단협 관련 비용을 선제적으로 분기별로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주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출발하기 앞서 전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전일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시간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도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또 애플 역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가 좀 시간에서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들에 따라서 상당히 좀 나눠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하락 전환시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대해서 좀 크게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가 좀 상승 전환을 시키긴 했으나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투심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은 강하게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탄력과 더불어 거래량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실적이 썩 좋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동남아 쪽으로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실적 선방이 이루어졌고 최근 중국의 강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 역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코스맥스에 대한 가격 접근은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인 만큼 투자에 좀 보수적 대응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50분 이제 한 3초 남았습니다. 8시 50분이고 마켓나우 1부 11월 1일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 그다음에 최용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뉴욕 시장이 또 좀 많이 떨어져서요. 좀 시장 좀 출발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좀 갖고 일단 오늘 시장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 오늘 탑3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빅테크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시간외로는 지금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선물 미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플러스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갭 하락으로 시작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가 아무튼 장중에는 좀 내려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주가가 좀 저조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예상외로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파운드리 사업 쪽으로 인해서 인텔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와 같이 파운드리 사업을 좀 함께 하자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죠. 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뭐 답변을 삼성전자 쪽에서는 하진 않았는데 뭐 거의 거절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텔이 좀 올라간 부분들은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볼 건 이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을 타겟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유가를 끌어내리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 간밤에도 지금 이제 2% 이상 올라가면서 다시 서부 텍사스유가 올라갔습니다. 배럴당 $70까지 올라갔죠.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라든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유 판매량에 있어서 글로벌 1위는 지금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유가 움직임이, 원자재 가격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원유와 관련된 최근 조선주들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HD 현대그룹주들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대선이 지금 현재 러스트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해리스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투자가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0조 원을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도 저는 오늘 시장 자체가 지수라든가 종목들이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여행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만 대표님께서는 오늘 엔비디아 간밤에 좀 내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약간의 여파 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나쁘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신인석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HBM, 코멘트 관련주 급등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투자자들은 믿지를 않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정확히 팩트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전화회의에서 이 워딩이 주요 고객사 퀄 테스트 과정상 주요 고객사는 누가 보더라도 엔비디아고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해서 장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삼성전자 벤더들이 움직였으나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6만 원 밑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이 사인을 했을 때 굉장히 급진전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또 몇 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D램을 쌓아서 결국 HBM을 만들기 때문에 HBM이 새로운 게 아니라 쌓는 방식을 달리한 거죠. 결국 D램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게 큰 겁니다. 자신의 가장 주종목인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아이템이죠. 결국 8층이든 12층이든 아파트로 따지면 8층, 12층 아파트를 지어놨더니 아무도 거주하려고 청약을 안 넣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설계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부터 다시 그리려고 하니
옆에 있는 하이닉스라는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새로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과연 설계도를 그려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부분에서 승부를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뛰어넘어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지금 둘 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일단 뭐 설계도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더 좋은 도구를 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던가 간에 일단은 퀄 테스트를 8층짜리라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SK하이닉스는 이미 12층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이 내용대로 엔비디아의 공식 성명이 빠른 시간 내에 나오지 않으면 또 실망 매물이 터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급등입니다. 사명이 굉장히 조금 들어보지 못한 사명인데 레몽레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약간 영화 같은 장면인데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죠. 배우 이정재 씨가 이 회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현을 좀 강하게 했는데 주총에서 양측이 보유한 지분이 김동래 대표, 레몽레인의 대표입니다. 13.68을 확보했는데 이정재 측이 28.21을 확보하여 2배 넘는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사회도 다 장악을 했고요. 지분으로도 이겼습니다. 이사회에는 정우성 씨와 함께 사내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가장 히트친 레몽레인의 작품이죠. 물론 결말이 약간 멜랑꼴리하여서 잘 나가는 그 드라마 밑에 댓글에 전부 다 제발 진도중 결말만 하지 말아라 이런 비아냥이 달리곤 하지만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 처음에 포스는 대단했고요. 그리고 이정재, 정우성 이 최정상 우리 배우들이죠.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급등이 오늘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도 약간 연예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드래곤이 등장을 하면서 신송홀딩스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 아주 근거 없진 않았습니다. 신송식품하고 신송 GTI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 1.5%, 1.8%를 보유 중입니다. 지금 YG를 떠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메타버스 AI 엔터테크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이 GD밖에 없습니다. 여기 소속 그 연예인이. 그래서 결국 GD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교수님 된 거랑 이 엔터테크 회사에 들어간 거랑 내년에 할 콘서트에서 AI를 접목할 거랑 모두 다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GD가 펼칠 어떤 새로운 어떤 콘서트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송홀딩스의 자회사이자 모회사인 신송식품과 신송 GTI도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신입서 위원 HBM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오늘은 엔터주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정재 배우 최대 주주 회사. 그다음에 G드래곤의 컴백. 4분기 확실히 좀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뭔가 조금씩 이런저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58분 46초. 또 빠르게 오늘 또 동시효과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결국엔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그만큼 하락폭 큽니다. 1% 가깝게 하락세 736선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내립니다. 다만 어제랑 좀 흐름은 비슷한데요.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에서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하락합니다. 1% 넘게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속해서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1% 넘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일제 하락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6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는 우선주가 그나마 빨간불이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만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좀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요. 기아도 1.7%, KB금융 0.7% 하락 출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차 결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9시. 자, 이제 11월 첫날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좀 동시효과 같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좀 많이 부진할 것 같고 코스닥은 오늘 좀 플러스로 시작한다. 공시효과 상황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제도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또 플러스로 좀 모습을 좀 마감을 했죠.
그런 모습도 일단 동시효과상에서는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뜬 걸 보니까 동시효과는 좀 다르게 가네요. 일단 코스피는 뭐 예상보다는 좀 낙폭이 적습니다. 0.5%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2,540선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735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출발 상황을 조금 더 섹터별로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최윤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발은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었는데 결국에 코스닥은 어제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는 0.6%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400선에서 2,600선 안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을 키웁니다. 1.2% 넘게 하락하면서 734선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개파락으로 오늘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시세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좀 크게 빠졌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았고요. 오늘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 가깝게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안에서 거래 대금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외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이외 포스코홀딩스 좀 빠지네요. 1% 넘게 하락세. LG화학은 강보합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점이 완성차 쪽입니다. 완성차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와 현대차 모두 다 내리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오늘 다시 한번 2%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의 변동성 주의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좀 엇갈립니다. 바이오는 괜찮네요. 알테오젠 1% 넘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다만 어제 상승장 속에서도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던 알테오젠 오늘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내립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3% 이상 급락한 것이 오늘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듯합니다. 에코프로는 2% 가깝게 하락세, HLB도 좀 크게 빠지네요. 2% 가깝게 하락세, 그리고 클래시스가 2% 가깝게 하락세 나오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 오늘도 오릅니다. 1.6% 넘게 상승세. 굉장히 특징적인 게 HPSP인데 12.8%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향 소부장 쪽은 어제 시장에서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장과 오늘장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어제 올랐던 2차 전지가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 공통점을 찾자면은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2.6% 넘게 내리고 있고요. 실리콘2가 2.8%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단이 50% 넘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화장품주 대체적으로 괜찮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업종별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사실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오늘 1위하는 업종은 철강 금속입니다. 0.3%의 강보합권 지수가 좀 크게 밀리다 보니 1위 업종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를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장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2위 업종 금융, 3위 업종은 보험입니다. 그나마 좀 방어주 쪽이 괜찮고 4위 업종부터는 바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하락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최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조금 좀 무겁게 일단 좀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개장 상황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박수범 대표부터 먼저 현재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예상한 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선방을 좀 해주고 있고요. 저는 장중에 플러스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제가 장 시작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이 시간외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 매출이 예상보다는 상회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서 동병상련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삼성전자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보여주면 투자심 오늘 뭐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또 뭐 고려아연도 올라가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생각보다 어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 5% 정도 갭 상승했다가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코알엑스라는 이제 자회사의 실적도 양호하게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실적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는 흐름들이어서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보다는 좀 더 대형주 중에서는 좀 더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시점 면에 있어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하나의 또 상승 추세의 트리거가 되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신한지주라든가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리고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해서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 너무나 좋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변동금리에 따른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오히려 코픽스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좀 이번 4분기도 예대 마진이 상당히 클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어제 또 삼성물산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를 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어제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좀 빠지는 흐름들이었는데 삼성물산 이 정도 가격대라면 매수해봐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어떻게 보면 지수가 조정받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좋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저는 분명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날이 오늘이 될지 아니면 저는 최소한 다음 주 안까지는 리가캠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ADC에 대한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이 지금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ADC를 통해서 물론 국내에서는 1위지만 지금 전 세계 1위는 이제 일본에서죠.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ADC 관련되어서는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ADC만의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정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만큼 ADC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CMO 사업을 좀 더 크게 좀 늘릴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무튼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현재는 힘없이 마이너스 1.47%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보면 유한양행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좀 국내 증시가 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받기 전에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종목들은 분명
가지고 갈 자리지 오늘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럴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지만 그 부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내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틀리지만 대외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나 트럼프나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 간에 국내 증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제 해리스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이렇게 나눠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응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수급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될 가능성이 좀 높다. 다운 사이클로 좀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베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삼성전자부터 금융주, 리가캠,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바이오 쪽, 이제 ADC 쪽 특히 좀 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시장 영향까지 쭉 두루 읊어주셨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플러스로 돌았었는데 0.17% 또는 0.34% 여기서 계속 지금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지금 2%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일수 의원님 아침 출발 상황 어떻게 좀 시장 판단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K바이오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 플랫폼 기술 수출 4대 천왕의 전략 매도를 얘기 드렸고요. 이번 주에 금융주의 전략 매도를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종목을 사례로 볼까요? 우리는 항상 각성을 매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어제 일도 잊어버리거든요. 특히 투자에서는. 오늘 뜨거운 거를 보면은 어제 차가웠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각성이 안 됩니다. 투자는 마약 같거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나 에코프로비엠을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2023년도 7월달 14만 6,600원 찍을 때 증권사에서 목표가 20만 원 나오면서 엄청난 트와이스 전부 있지 나오고 난리가 나고 그쵸?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RSI 기준으로 지금 84.5였는데 그게 2018년도에 JYP의 역사상, JYP는 2008년부터 상장되어 있는데 무려 20여 년의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과열권이 2018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였습니다. 그때 쥐어 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4만 6,600원짜리가 4만 8,100원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100만 원 나오던 시절이죠. 에코프로비엠 2023년도 7월 달입니다. 58만 4천 원 찍을 때. 이때도 지금 80이 넘는 과열권, 80이 넘는 과열권이 나온 적이 2021년과 2020년밖에 없어요.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역사가 짧지만 그때 58만 4천 원에서 목표가 100만 원 얘기 나오면서 배터리 열풍이 불 때 그때 쥐었다면 지금 16만 6천 원. 그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세월이 2년을 소비했습니다. 아직 2년을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JYP랑 에코프로비엠만 바닥도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 ABL 바이오,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 전부터 끌고 왔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열권에서 쥐게 될 경우 JYP나 에코프로비엠처럼 저런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신규 매수를 급격한 지금 뜨거운 상승기에 하는 것은 절대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서 쥐고 오신 분들은 여유롭게 털고 다른 데로 갈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방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2.58 빠지고 있네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그 종 안에서 횡으로 가는 전략도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 무너지면은 그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옮겨가는 육군에서 공군으로 옮겨가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낙수 효과로 부품주로 가서 i3 시스템으로 가는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재건주로 가서 현대 에버다임이나 그 지금 공략하는 그 방법들 있죠. 그런 것도 다 무효화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2.45 나면서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얘는 90이 넘었죠. 역사상 최고라고 했죠. 2008년부터 상장되어 있었는데 25년의 역사 중에 가장 뜨거운 시기예요, 지금.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JYP나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렇게 장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음봉 떨어지고 있네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 개가 다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에 그 전략도 다 무효화되는 거죠. 한국항공우주로 가거나 i3 시스템으로 가거나 이 전략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깨졌기 때문이죠. 전제 조건이 뭐였죠? 항상 그 주도하는 섹터에서 1등주의 움직임이 깨지면 그 모든 전략은 무효화되는 겁니다. 1등주가 버티고 있는 전제 하에서 그 모든 전략이 유효한 것이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하여 2등주, 3등주까지 뭐 현대로템이 워낙 강하니까 3등주까지 방사는 쳐준다고 했을 때 지금 1, 2, 3등주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다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산도 이제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전략 매도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방산은. 자, 금융주도 마찬가지죠. 금융주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JB 금융지주가 너무 뜨겁게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갖고 계신 분은 이익 실현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아직도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종 안에서 횡의 전략이 아직 유효하죠. 어디로 넘어가는 것이었죠? 키움증권 같은 증권주라던가 삼성화재 같은 보험 쪽으로 넘어가는 전략 혹은 은행 안에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오늘도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제 조건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3등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지금 급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증권 보험주로 넘어가고 보험의 보험인 코리안리까지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쎄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이라던가 KTNG라던가 지금 경동나비엔이라던가 뭐 아까 말한 코리안이라던가 이런 걸로 옮겨 타는 전략을 얘기 드린 게 그 얘기예요. 시장이 불안해서 한 방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런 완전 정통 방어 스타일 있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한 종목에 가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돈을 지키는 거예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로만 해도 다른 종목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0이 플러스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지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방금 봐줘 이 계보에 따라서 특히 오늘 이제 금융주 얘기를 좀 해주셨고 엔터주에 대한 과거 사례도 좀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하시는데 지금 사실 좀 되게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잘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참 두 분 말씀 좀 들었고요. 자, 이 시간 현재 9시 8분이거든요. 지금 섹터별로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역시 최혜원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는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블랙핑크 멤버의 로제 아파트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관련주가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지드래곤이 컴백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등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재 소멸로 현재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고요. 특히나 지드래곤이 컴백을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어떠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몇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좀 보고 갈 텐데요. 화장품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 지난 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악몽으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실적은 달랐습니다. 영업이익 괜찮았고요. 특히나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자회사의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증권가들이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지만은 시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화장품주들이 그래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이 10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원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을 현재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울고 웃는 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기업들 그리고 거래량 상위 기업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익홀딩스가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B2N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3% 이상의 급등세, 원익도 21% 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그리고 HPSP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선별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HPSP 같은 경우에는 ST와의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요. 앞으로 실적 기대감 예상된다라는 현재 이 증권가의 리포트 함께 나왔습니다. HPSP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ST는 한가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안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삐아 18% 넘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는 기업들 꽤 많고요. 마녀공장도 8%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양도 7% 넘게 상승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금양은 악재성 이슈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함께 거래량 상위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을 동반한 오늘 거래량 상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했던 미래산업 3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시장의 현재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나오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B2N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또 어제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KCT 오늘 15%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고요. 또 어제 이 상승 흐름을 보였던 디지털 조선, 지드래곤 관련주입니다. 오늘 1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현재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림당 여전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5.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기업들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확실히 좀 붉은색보다는 이제 파란 색깔 쪽에 색깔이 좀 더 두드러진 그런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종목들, 두 전문가분들은 어떤 종목들 보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 어떤 종목들 쪽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이 좀 반등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양이 지금 현재 거의 10%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원래 금양이라는 회사를 비율을 좀 안 좋게 보는 전문가였어요. 왜 그렇게 안 좋게 봤던 이유가 이번에 몽골 관련된 이제 광물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금양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술력, 셀을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셀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시다시피 LG고요. LG랑 삼성이랑 그 정도 수준인데 금양이 우리가 만들어냈다 하면서 세 번째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해서 어쩌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과거부터 보면 차량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기로 가는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킥보드라든가 이런 쪽 원래 배터리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래 납품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이 자동차 쪽은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치기 소년 같은 공시를 좀 내고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금양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대주주 분이 약 4천억 정도 되는 부분을
지금 무상증자하겠다 회사 쪽으로 뭐 그러면서 이제 지분이 좀 낮아지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뭐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번복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매출도 마찬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원금 자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예, 상당히 분명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무상증자 내용으로 주가를 좀 띄우려는 내용들 저는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굳이 나는 2차 전지를 해야 된다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뭐 LNF도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지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만 좀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신일선 위원도 오늘 보시는 종목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에이비엘, 펩트론, 4대 천왕 지난주에 전량 매도 사인 드렸죠. 거기서부터 지금 많이 빠진 거는 10% 이상 빠졌습니다. 지금 그만큼 구제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도 오늘 이 수익 이제 나신 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자리 같네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전략도 다 무효화되는 거죠. 뭐 하루의 움직임은 그래도 다 먹었으니까 뭐 여한은 없겠죠. 뭐 현대 에버다임도 한번 갔었고 다시 한번 i3 시스템으로 한번 왔었죠. 이런 것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요. 2006년 이후에 가장 뜨거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지금 순간입니다. 20년 동안 가장 뜨거운 순간이란 거는 이게 더 뜨거우면 이제 손이 뒤어버릴 상황도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금융, 바이오 다 팔았네요. 그렇죠? 이제 돈 많이 생기셨죠? 그거 가지고 기다리시면 돼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기술적으로는 아까 방위산업이랑 금융주랑 바이오를 어디서 기다리냐면 과열권에서 빠져나와서 70 밑으로 오면서 10개월 선 거기서 기다리시면 두 번째 베팅기에 옵니다. 아니면 굳이 계속 손이 간지러우면 아까 말한 대로 KTN이나 SK텔레콤이나 코리안리 같은 저런 방어주로 가서 기다리세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시면서 방위산업도 이제 여기서 미리 이익 실현을 하시면 큰 수익이 이미 확보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산을 충분히 늘린 상태에서 예수금을 확보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었고 자 이제 최윤 앵커 받아주시죠. 네, 그렇다면 두 분께 또 오늘 시장 포인트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수만 대표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반대 흐름을 보여주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럴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시장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뉴욕 증시에 대해서 너무 그 매크로 흐름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분명 투자 심리를 다시 돌리면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면서 신용 물량도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늘 안심하라는 박수만 대표님의 말씀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신일선 위원이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방위산업 섹터 내에서 포트폴리오 이동 전략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 비율을 바꿨기 때문에 다 무효화됐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아예 틀을 틀어가지고 SK텔레콤과 그리고 지금 KTNG, 코리안 이 종목으로 옮겨 타시기 바라고요. 옮겨 타시지 않는다면은 예수금으로 확보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과열권이 식을 때, 손잡이가 차가울 때 잡았다가 뜨거울 때 떼야지. 뜨거울 때 잡은 다음에 화상 입은 상태로 차가울 때 잡는다? 이미 손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주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만만치 않은 시장 앞에 예고돼 있긴 합니다. 출발 상황도 좀 그걸 좀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잘 투자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그리고 최윤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님 연결됐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게임주 NC소프트네요. 그렇습니다. NC소프트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 그러게요. 중에 하나인데요. 전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주력 게임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신작 성과가 부진한 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이어져 왔는데요. 하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 그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어떤 구조 조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센티먼트가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가운데 어떤 구조조정과 같은 그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주가 탄력이 나왔었던 경우가 있는 상황인데요.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 주가의 회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신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다면 이에 따른 주가 상승 탄력은 오히려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올해 2024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697억 원으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나왔었던 어떤 리니지류라는 게임의 대표적인 업체로서 NC소프트였지만 최근 들어 그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고 또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조금씩 체질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소프트 이제 가격 문제가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어느 정도 선을 좀 보면 됩니까? 우선 현재가에서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현재가는 최근 박스 하단권인 16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만 3,500원 정도 여기 상황이고 목표가 26만 원 좀 보고 계시다. 지금쯤 이제 들어가신다면서 이제 26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아까 좀 잠시 보면은 이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간만에 좀 좋고요. 게임주들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조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업종들이 좀 뭔가 반등의 모습을 최근 들어 조금 보이는 모습이 있긴 한데 요즘 시장이 워낙 수급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잠깐 보면 0.2%까지 코스피는 좀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은 1% 이하로 조금 낙폭을 역시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요. 기관도 오늘은 좀 파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1일 마켓나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투자 추천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의 노하우가 숨어 있을지 그것을 찾아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큰 틀에서 두 가지 좀 살펴볼 거고 어떤 인사의 주요 발언인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3분기 실적,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왜 DS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사업 부분 이게 기대치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못 나와서 이런 부분이 좀 회자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주요 인사의 발언이었고 이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 8일, 오늘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10월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만을 발표했지 삼성전자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반도체 DS 부문, 스마트폰의 DX 부문, 그 나머지 뭐 그 전장과 그다음에 그 다른 분야가 합쳐가지고 세 개 부분 나누는데 실제는 두 부분이 뭐 두 분에서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DS 부문, 반도체 부문이 이제 전체 영업이익이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 날은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발표했을 뿐인 거지 각 부문별로 영업이익 어떻게인지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부문별로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저께 영업이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DS 부문이 그때 8일 날도 어닝 쇼크를 줬어요. 삼성전자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를 줬는데 그러니까 DS 부문이 좀 어닝 쇼크를 줬나 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래서 어제 발표 전까지 증권가에서는 한 4조에서 4조 4천억 정도 DS 부문이 그 정도 영업이익 냈을 거라고 어저께 추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4조가 안 됐습니다. 3.9조, 9천억 정도를 갖다가 영업이익을 내는데 이 예상치를 좀 아주 하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해명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좀 안 좋았다. 물론 실적 거기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파운드리 사업부 안 좋았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시장에서 여러 분석을 해보니까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한 1조 이상의 적자를 봤을 것이다. 그러면은 1조 영업이익이 4조가 났는데 파운드에서 1조의 적자를 났으니까 그러면 5조 그다음에 다른 거 합치면 일회성 비용 직원들에게 성과급 나눠주고 하면은 한 6조 정도 이제 그 영업이익을 낸 것 같다라고 이제 전체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어닝 쇼크였는데 사실은 또 주가는 이제 다르게 반응을 했죠. 네. 우리가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는 잠정 실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런데 주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 이게 진행되는 한 11시 20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때는 주가가 6만 1,200원 선까지 찍기도 예.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장중에 그래도 한 3.5% 정도 뭐 6% 오르는 흐름들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좀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을 받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받는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중에 주가를 움직일 만한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읽은 이제 김재진 부사장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DS 부분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DX 부분 실적 발표 쭉 지나갔는데 애널리스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DS 부분의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애널리스트가 질문하니까 김재준 부사장께서 HBM에 대해서 HBM 자체를 갖다가 딱 집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 김재준 부사장이 HBM의 주요한 고객이 유의미한 그러니까 퀄 테스트를 갖다 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진전이 있고 4분기에는 납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적인 워딩에는 엔비디아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없지만 아직도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얘기를 할 만한 고객은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AMD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생산량 이외에 큰 시장이 큰 손이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까 초미의 관심사였고 사실상 오늘이 11월 1일까지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1년 4개월 정도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양치기 법이 회자가 된 거죠. 엔비디아 납품을 계속 얘기했는데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김재준 부사장께서 주요한 고객의 유의미한 퀄리 진전이 있었고 4분기에 납품 가능할 것 같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로 엔비디아 납품한다. 라고 4분기 납품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닝 쇼크였지만 그 3조 9천억이나 어닝 쇼크를 했지만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6만을 갖다가 뚫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주가의 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HBM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어제 6만 전자를 좀 되찾을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종가였습니다. 예. 6만 전자를 되찾지는 못하고 5만 전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임박했다라는 걸 듣고서도 그랬으니까요. 듣고서도 그랬고 예. 사실은 이제 어저께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은 그 6만 전자를 갖다 지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200만 주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33일 연속 계속 매도를 했다가 이틀 이제 매수를 돌아섰는데 그 어저께 다시 이제 컨퍼런스 콜 듣고 나서는 그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워딩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퍼붓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사실 6만 원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좀 분석했을 때 아닌 것 같다. 여전히 믿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매도했다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외국인들 큰 손이니까 개인들과 다르게 뭐 몇억 몇십억을 갖다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IR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해 중요한 멘트를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보자. 한번 엔비디아 납품을 실제로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차트에 나오지 86,000원에서 5만 4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HBM에 엔비디아 납품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때 들어가도 삼성전자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심중론도 아마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기 힘들다. 삼성전자가 그 납품한다 믿기 힘들다는 입장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근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신중론이 두 개가 맞붙으면서 200만 주의 매도로 이제 귀결이 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33거래 만에 매도를 끊고 매수로 전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약발이 이틀밖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재도 매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예. 3거래 연속 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셔야 되고 다만 어제까지 기관의 매수에는 4거래 연속 좀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HBM 쪽은 이제 8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건너뛰고 우리는 12단에서 승부를 볼 거야. 이런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HBM에 대해서는 이제 8단은 뭐냐면 HBM의 D램을 8장을 갖다가 쌓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로 치면은 패티를 8장을 쌓은 다음에 그게 8단이고 그러면 12단은 무엇이냐? 그 패티 8장 대신에 패티 12장을 쌓은 거예요. 12장을 쌓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8장을 쌓은 다음에 그걸 갖다 하나로 묶은 다음에 그다음에 공정을 하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낱장에 대한 공정을 다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조립을 해서 8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다른데 삼성전자는 우리께 TC-NCF 방식이 더 우월하다. 그리고 12단에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8단에서는 비록 열등한 기업이 됐지만 12단에서는 선도기업, SK하이닉스죠. 선도기업을 갖다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이제 되게 주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쨌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D램 하는 것도 이제 막 힘들었는데 D램에 HBM 넘어가던 이제는 8단, 그러니까 8장의 D램을 쌓는 것을 12단 넘어가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나중에 그 수익에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의구심은 8단도 못했는데 12단이 가능할까라는 일부 회의적인 시간이 있는 거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기초에서 이제 뭐 심화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성공한다. 기초가 아직 안 됐는데 이런 의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삼성과 마이크론의 기술 방식이나 SK하이닉스는 완전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현재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4분기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삼성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 의문을 품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추천 말 이제 두 번째 말 챙기러 가겠습니다. 네, 알파벳 CEO의 말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구글 실적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틀 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구글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사실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는 건 이제 AI 분야. AI 분야에는 그 알파벳에서 어떤 분야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GCP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한 것도 맞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전에 소개한 대로 그 순다 파차이 CEO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빅테크들이
그 엔비디아에도 엄청난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뭐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들이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알파벳인가는 어디선가는 이제 우리가 계속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을 갖다가 이미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지만 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 효율을 갖다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좋은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고 있니? 이런 의문점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7월달에 그 때문에 이제 생성 AI 회의론이 이제 들면서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넘어졌고 그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소하는 클라우드 부분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35%가 뛰어넘었는데 이 피차이 이제 CEO가 나와서 우리 그 클라우드로 돈 많이 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파벳 실제 실적도 좋고 피차이 CEO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적어도 이제 구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갖다가 염려를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맥락이 있어가지고 구글이 이틀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 AI가 생성 AI가 중요하다고 다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회의론이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지를 갖다가 각 빅테크별로 예를 들면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이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업으로 좀 뭐 시총이 거기에 준하지 않지만 오라클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것을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맞았고 가이던스 좋지만 많이 돈을 못 번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시장의 어떤 그 민감도를 갖다 동시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클라우드가 중요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결국 AI와 맞물리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구글의 또 AI 언어 모델이 그 제미나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검색 기능 좀 대폭 개선했는데 돈을 벌었나? 이런 또 안심을 해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CEO가 그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결실을 얻었다라는 걸 이제 눈치채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구글은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챗 GPT의 T가 트랜스폼이거든요. 트랜스폼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머신러닝의 대가인 캐나다의 킨튼 교수한테 줬는데 이거 되게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일들에서 그 GPT의 트랜스포머라는 걸 갖다가 처음으로 착안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게 구글의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일찌감치 거기다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챗 GPT 외에도 또 다른 경쟁자로 꼽는다면 당연히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그런 점에서 이미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갖다 현실적으로 실현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또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겠지만은 챗 GPT에서 질문을 하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5핀, 8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복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 어떤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구매를 했는데 이 디바이스가 어떤 그 단자인지 알 수가, 젠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 챗GPT에 물어보면 바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그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구글의 제미나이다. 그러니까 구글의 제미나이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챗GPT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지만 그때 사실은 대세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때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의 20%를 갖다가 투자를 한 다음에 노이즈가 희석이 돼서 주가 올라가면 다시 수익을 갖다가 그 환원을 하고 현금을 또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 방식을 이끌어 가시면은 1년 동안 지금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아찔아찔한 시기지만 100% 수익도 가능하다. 이런 시기에 도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7월에 AI 회의론이 있었거든요. 예.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수익으로 벌어지느냐. 근데 일단 AI 거품론은 잠재운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전망 이것과는 약간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매크로 이슈가 뭐냐면 11월 5일 날 미국 현지에서 대선이 열리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국 전체 유권자의 표심으로는 해리스가 좀 앞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에서 승리한 사람이 윈텍스홀 모든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에 대한 7개 주에서 가장 중요한 펜실베니아를 갖다가 트럼프가 먹을 가능한 건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당선된다 보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 하락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이션과 국채가 올라갈 것이고 국채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국채 10년물이 4.3이 넘어가면 주가의 손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장중에도 4.3이 약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하다면 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내가 다음 주에는 일단은 좀 주식시장에서 쉬어 가시다가 한 주 정도 이게 일단락되면 그때 뛰어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금리 상승에는 투자 심리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또 실적과 상관없이 이런 대외적인 변수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조언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대형주 부진, 그나마 중소형주, 뭐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대형주가 다소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섹터별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